자,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3주차 강의 프린트에 보시면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본 적이 있죠?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초성, 중성, 종성 했을 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는 표기상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실제 표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 표기는 바로 뭐였죠? 뭐였죠? 팔종성 가족용입니다. 종성에는 8개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 비읍, 슈, 예니응 요 8개라고 했지요. 그래서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봤더니 현대국어는 뭐였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그랬죠.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보인다? 요 차이점이 보인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통합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발음상의 통합입니다. 발음상의 통합. 발음상으로는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통합이 됐어요. 발음상의 통합.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쓰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니서쓰기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어쓰기. 그래서 연서라고 했습니다. 연서. 그게 어디로 쓰는 거다? 아래로 쓰는 거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에 연서가 아니라 연철, 이어, 적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의 이가 붙었어요. 조사 이가 붙었을 때 얘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이게 이어 적기입니다. 이어 적기. 이어 적기.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연서라고 부릅니다. 연서. 한자로 연서예요. 연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과도기 단계입니다. 자, 사람 이가 있는데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사람은 그대로 써주고 요 뒤에 조사 이가 아니라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요렇게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자, 종성을 뒷말에 초성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거듭적기. 얘는 혼철, 중철 이렇게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연철입니다. 연철. 연철. 연서가 아니라 연철이에요. 연철. 자,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혼철, 중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밝혀서 적죠. 그래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대로 끊어서 적는 거죠. 끊어서. 그래, 밝혀 적는 거예요. 이걸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끊어적기. 끊어적기. 얘를 우리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분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 자, 이 동국정운이라는 것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동국정운식의 큰 특징은 3가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자어 뒤에 한글로 표기하는 겁니다. 한자어 뒤에 한글로 표기가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에요. 표기 방법. 자, 우리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한자 뒤에 한글로 표기하는 거죠. 한자 뒤에 한글로 표기. 근데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뒹귀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국정운식이라는 것은 한자어 중국의 원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려는 그런 이제 표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자, 뭐라고 읽죠? 새라고 읽죠? 자, 그런데 동국정운식 표기에서는 새라고 쓰지 않습니다. 한자어 뒤에 표기를 하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밝혀 적어야 돼요. 그게 한자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밝혀 적었습니다. 이게 동국정운식 표시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배울 이영보래. 요거 배워보겠습니다. 이영보래. 자, 이영보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동국정운식 표기 자체는 한자음을 중국어 원음에
좀 더 가깝게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원음에 좀 더 가깝게. 그런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죠? 월이라고 읽죠. 이건 뭐라고 읽죠? 일이라고 읽죠. 그렇죠.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 이 월이나 일의 중국어 원음은 사실 리을.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 종성으로 끝나는 모든 한자어의 중국 발음은, 다시 한번, 리을 종성으로 끝나는 모든 한자어의 중국어 발음은 사실 뭐냐면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 디귿이에요. 근데 이 월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러면 디귿이니까 어떻게 읽겠어요? what, it 이렇게 읽겠죠. 자, 그런데 이 월이라는 글자를 보고 what 혹은 일이라는 글자를 보고 it이라고 읽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 표시를 해주는데 어디에 표시해 주냐면 요 리을 종성 뒤에 표시를 이렇게 여린 이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표시는 뭐냐면 요 표시는 바로 디귿으로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디귿으로 발음하는 표시. 자, 그런데 요 디귿,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 성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평성, 낮은 소리,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거성, 높은 소리 배웠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죠? 입성이라고 있었죠. 입성.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로 끝나면 빨리 끝 닫는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뭐예요? 디귿이죠. 즉 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 닫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요런 한자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 한자. 근데 리을 종성으로 끝나는 한자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리을 종성 뒤에다가 요 여린 이것을 붙여서 어떻게 읽는다? 디귿, 즉 입성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이영보래 동국정음식 표기예요. 한자어 원음에 좀 더 가깝게 표기를 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되면 요게 그 현실에 통용되지 않았어요. 이상적 한자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지만, 그래서 이영보리라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리을 종성으로 끝나는 모든 중국의 한자의 중국의 발음은 사실 입성, 디귿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여린 이웃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영보래, 이영보래. 이영보래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뭐라고 읽었죠? 순경음 비읍이라고 읽었죠. 기억나시죠? 자, 순경음 비읍.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랬죠? 자, 뭐 요런 거 썼었죠? 요거 뭐였어요? 고, 와, 더, 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순경음 비읍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 오나 우로 바뀐다. 여기 15세기 중엽 이후에 우로 변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하나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불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자, 돕고라고 합시다. 돕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돕고라고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돕 뒤에 아가 왔다고 칩시다. 얘는 도파.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불규칙 용언이라는 건데, 자, 불규칙 용언에 대한 현대국어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라고 해요. 먹다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먹다, 먹고. 자, 얘가 뭐죠? 먹다. 예,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래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죠. 먹고, 먹으니, 먹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근데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용언의 어간은 변하지 않죠. 우리 규칙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 계속 나타나죠.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곱다 보세요. 곱다. 얘 봤더니 고운이 됩니다. 비읍이 물론 이제 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죠. 불규칙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불규칙 용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비읍이 바뀌었으니까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할 때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음 이어
중에 하나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르다 보십시오. 이르다. 얘를 활용시켜 볼게요. 뭔가를 가리키다. 이르다의 활용에 일러라는 활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죠. 이르다. 도착하다. 이것은 어디에 이르러라고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을 때, 자, 얘를 용언의 어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은 그대로죠. 근데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자, 보통은요, 어미에 어나 아가 많이 와요. 근데 러가 왔죠. 러가. 원래 이르어라고 쓰진 않죠. 이르러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가 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얘는 좀 다르죠. 얘는 무슨 불규칙일까요? 자, 보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르 플러스 어입니다. 근데 용언의 어간에 르가 탈락되고 그 자리에 리을, 일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르 불규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현대국어 시간에 배울 건데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 있고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있고요. 또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 하얘서 빨개서 이런 경우 있죠. 그건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이건 기출된 적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아.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아의 변천이라고 얘기해요. 변천. 왜 중요하냐면 같은 아래아지만 어떤 시기에 쓰였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2단계로 바뀌는데, 자, 16세기 말엽에서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글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이 16세기에 나타나는 문헌에서는 16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문헌에서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였겠죠.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18세기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아가 첫 번째 음절에서도 아래아가 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16세기 말엽에는 아래아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바뀌어요. 여기 바뀌었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자, 요거일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아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부터 사라져요. 16세기부터 사라지니까 18세기 이후에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아로 바뀌면서 두 번째 음절의 반침 같은 경우에도 잉으로 바뀌었겠죠? 소실됐겠죠? 소실.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뭐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 때는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같은 경우에 자, 이 부분은 좀 이게 이제 시간이 올라가는 게 15분밖에 못 올라가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이거 지금 14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